네,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8시 40분 잠시 후에 이제 정부 서울청사에 처음으로 출근을 합니다. 공식 일정을 시작하게 되는 셈인데요. 이슈 오늘에서는 이 신임 총리의 첫 출근 상황도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의 인준안 통감 소감을 살펴볼 텐데요. 아주 낮은 자세로 국민을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상당히 좀 짤막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뭐 해안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뭐 지금 이제 여당이 이제 인준을 통과시켰는데요. 네. 표 자체가 148표이기 때문에 네. 최소한도 이탈표가 그러니까 반대표와 이제 기권표를 합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7표 내지 9표 정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까스로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정치적 부담은 분명히 있겠죠. 네. 물론 그러나 총리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면 전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앞으로 수행을 하느냐가 관건이긴 하겠습니다만 야당도 상당한 이제 명분을 얻은 거고 여당은 여당도 실리를 챙겼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여야 관계는 당분간은 좀 대치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흠집도 났는데 이완구 총리가 앞으로 원래 자신의 스타일대로 갈지 아니면은 더 낮은 자세로 가거나 오히려 자기 몫을 좀 내기가 좀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스타일로 갈 것 같으세요? 일단 뭐 어제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첫 언론에 나온 일성 자체가 어떤 각오를 밝히기보다는 사과와 겸손한 마음 그리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만감이 교차했다 봐야 되겠죠. 그동안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본인이 이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싶어도 사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워낙 이게 정치적으로 상당한 대립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본인은 있으시라 봅니다. 근본적으로 총리직 수행에 있어서는 일단 행정적으로는 지금 민생 법안들, 경제 법안들 이런 것들을 여의도 소통을 통해서 얼마만큼 잘 끄집어내느냐, 잘 원활하게 협조를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이 지금 이완구 총리의 첫 과제인 것 같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어찌됐건 정치권으로부터 지금 흠집이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박근혜 대통령의 기대를 걸었던 것은 이완구 총리가 가지고 있는 여야의 교섭 능력 이 부분을 먼저 가장 좋은 점으로 두둔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훼손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완구 총리의 행보를 본다 그러면 또한 어떤 특성으로 본다 그러면은 여의도 쪽에 출입이 굉장히 좀 잦아지지 않겠느냐. 잦은 스키십을 통해서 뭔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끄집어내는 그런 형태의 아주 발빠른 움직임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뭐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거치기도 전에 이제 낙마한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완구 총리는 본인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위해서라도 버틸 때까지 끝까지 버텨야 되는 그럴 수밖에 그런 없는 숙명이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완구 총리가 앞으로 나아갈 행보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걱정들이 있고 하는데 잘 해결나갈 수 있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랄까요, 이제 의회에서 이완구 총리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사실 이제 유보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여당으로부터 이제 빚을 지는 또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야당은 어쨌든 뭐 물리적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를 이제 한 모양새를 비춰준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완구 총리가 앞으로 의회에서 어떠한 발언들을 하느냐, 또 의회와의 입장 차이가 있을 때 어떠한 스탠스로 다가가느냐가 이완구 총리에 대한 의회의 입장, 또 의회의 대우 여부, 존중 여부 상당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청와대라든가 또는 이제 내각과 의회가 충돌하는 지점들이 몇 가지 있을 텐데 가장 이제 주요한 것은 이제 증세 문제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완구 총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당연히 이전처럼 정부의 입장을 또는 청와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어쨌든 얘기만 하고 의회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거나 또는 이후에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뭐 4대 구조개혁이라든가 또는 이제 공무원 연금개혁 관련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들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모양새 또 양해하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비춰주느냐 여부 그것에 따라서 의회에서 굉장히 이완구 총리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좋든 나쁘든 이완구 총리가 이번 그 인선 과정에서 관심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국무총리 처음 출간한 거
어지간하면 이제 중계를 안 해드리는데 저희가 오늘 8시 40분에 첫 출근 일정 생중계 해드릴 텐데 자, 오늘 신임 총리로서 첫 일정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시 40분쯤에 정부 서울청사에 출근을 합니다. 생중계로 저희가 보여드릴 테고요. 오전 10시에 이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 이제 총리로서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고 오후 2시쯤에 이제 취임식도 하고 현충원도 참배하고 또 청사에 있는 재난안전상황실 또 경찰청 상황실을 방문을 합니다. 지금 뭐 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은 현충원 참배, 안전상황실, 경찰청 상황실 가는 거는 보통의 앞선 총리들이 하는 일정과 똑같은 통상적인 일정이죠. 통상적인. 좀 차별화된 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현재 뭐 국무총리 차별화된 일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렇습니까? 그런 여유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럴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예. 그렇게 해왔던 대로 예. 관리대로 따르는 그런 일정을 소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튀지 않고 예전에 총리가 했던 첫 일정을 소화를 하면서 네, 그렇죠. 점차 이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일정들도 많이 하겠죠. 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이제 간다고 했으니까 일정에서도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 있으리라고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 말이죠. 예. 어쨌든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이제 통과를 견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탈표 좀 나왔습니다만 예.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대한 어떤 심리적 부담 같은 거,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채무의식 같은 거를 아마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그 이한동 총리가 2000년도에 통과될 때가 가장 낮았어요. 51%였는데 이번에 이제 이완구 총리가 52% 정도 됐으니까 아주 낮은 통과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냐의 문제고 아까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직을 어떻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아마 야당과의 소통이라든지 또 청와대와의 관계, 이런 당과의 관계 이런 건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당과 청와대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역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한 뭐 리더십의 어떤 그 부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유승민 원내대표나 김무성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어떤 통과시켰다는 것에 대한 당의 목소리가 낼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과제들이 청와대와 당과의 관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게 좀 있거든요. 증세 문제, 복지 문제, 개헌 문제도 좀 약간 다른 목소리 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바로 이완구 총리가 된 다음에 이 변수가 당청 관계 또 내각과의 관계, 당과 내각과의 관계, 여야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은 좀 이르다 예단하게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총리란 이런 부분인데 2000년대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총리의 인사청문회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관심의 대상과는 달리 총리제 수행하면은 그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완구 총리가 앞으로 어떤 신념과 소신으로서 총리직을 역할에 나가느냐 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할이 다시 부여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에서 사실 책임 총리라는 부분은 뭔가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국정 3년 차에 총리가 여의도 소통을 통해서 국정 동력을 회복시키고 또한 그걸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본연의 나타나는 구도 자체는 박근혜 정부와 직접적인 야당과의 관계, 이 관계에 더 포커스가 맞출 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약간의 이제 상처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또 하나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뭐 책임 총리 그래서 앞으로 이완구 총리가 내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위헌 소지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자에서 근본적으로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헌법 87조에는 다시 또 여기에 대해서 강요에 대한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과 행권을 줘놨거든요. 행 권한을 줘놨다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명령을 받는데 내각을 공동으로 권한을 주는 것은 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것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결국 이완구 총리가 언론 그리고 사회에 아주 이목을 받으면서 총리가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상에 보면은 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역할을 하겠느냐라는 부분은 좀 회의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뭐 그렇게 큰 역할을 하겠느냐라고 한다면 총리직을 없애야 되겠죠. 어쨌든 그 논란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책임 총리라는 게 헌법 용어가 아니다, 법률 용어가 아니다라는 말은 이완구 총리 본인이 했던 얘기고 사실이 맞는 얘기고요. 또 학술적 용어도 아니에요. 책임 총리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총리의 출발이라는 게 어쨌든 헌법상에 나와 있는 헌법 87조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무위원 제청권이거든요. 그러한 것도 어쨌든 수행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죠.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행이 돼야 되겠죠. 그게 지금까지는 뭐
어떤 그 형식적인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인사에서 과연 그 재청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네. 향후 꼭 책임 총리가 아니더라도 네. 이완구 총리가 제대로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하신 김에 오늘 그 청와대에서 이제 소폭 개각을 발표를 하는데 그 전에도 이제 청와대에서 줄기차게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통과하면 추천을 받겠다. 재청권을 인정해주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어제 통과가 됐는데 오늘 발표를 한다면 그 전에 미리 통과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교감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재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 그러면은 하루 사이를 두고 재청권에 대한 행사 시류 자체가 좀 의심스럽죠. 그렇죠.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며칠 전 뭐 최근부터 시작해서 임명 재청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왔다 이런 사안이 되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총리가 실질적으로 헌법상에 보장된 재청권 행사한 예가 없습니다. 없다면서요. 행사 자체가 없는데 이번 기회에 재청권 행사한다 그러면은 이게 자칫하면 국민들한테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하루 놔두고 무슨 거기에 재청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으며 적합한 인물을 골랐겠느냐 이런 부분이 물음표가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헌법상에 보장된 그런 내용은 그 내용이더라도 그냥 이제 소통 차원에서 책임 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제 대통령이 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을 좀 공개적으로 밝혀주시는 게 오히려 총리직을 수행하는데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게요. 지금 뭐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다른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박근혜 정부 1년차 때 이제는 인사 참사에 대한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대통령 수첩에는 그렇게 많은 인사들도 없었을 뿐더러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 그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무리 지난달 23일 총리 후보자가 돼서 이렇게 장관을 할 여력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본인 의혹 해명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장관 재청하기가 그렇게 쉬울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예. 그래도 이제 후보자 지위 신분일 경우에 어쨌든 여러 가지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실질적 재청권을 행사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일정 수준의 어쨌든 뭐 재청권 완벽한 재청권 행사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논의가 이제 사전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함께 이제 어쨌든 내각의 한 팀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이완구 총리에 대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이전부터 또 강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의견은 조율됐을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겠고. 마침 청와대에서 저희 방송을 보는 것처럼 지금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오늘 국무회의, 그러니까 11시에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하니까 이완구 총리가 처음 참여하는 국무회의가 오늘 11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가 끝나고 개각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민경호 이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전 11시 국무회의 이후에 개각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 청와대 인사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비서실장 포함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청와대 인사는 포함이 될 것으로 안다. 하지만 비서실장 포함 여부는 또 지켜봐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뭐 첫 번째는 비서실장 인선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거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또는 비서실 인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폭이 정해졌고 거기에 대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서실장은 비서실을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후에 발표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청와대 인사가 포함될 것이라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직책을?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뭐 일부 이제 수석이나 비서관들 공석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요. 지금 뭐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는 비서관들이 많이 공석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얘기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특보단일 것 같습니다. 정무 특보단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명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함께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서도 또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아까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국무총리 어쨌든 책임 총리제를 실현한다 하고 재청권을 행사하느냐 여부 이 논의를 했는데요. 비서실장이 사실 한 팀으로서 새롭게 청와대 인사되는 부분들 함께 얘기가 되는 것이 새로운 비서실장이 되는 것이 또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어쨌든 청와대 비서실에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은 맨 마지막에 하고 그 전에 나머지 부분들이 세팅이 된다는 부분들이 또 사실 또 앞뒤가 바뀐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여지가 있는 것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다소 이제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서실장에 관한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 교체 여부는 얘기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인사난을 지금 맡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 충분히 있었는데 불구하고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건 또 다른 이제 어떤 인사의 문제점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쭉 이제 그 지난해부터의 과정을 살펴보면 말이죠. 그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지율이 아주 하락을 했어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그리고 이제 인적 쇄신 문제가 계속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그 중심에
뭐 물론 지지난해부터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김비서실장의 교체 여부였단 말이죠. 네. 게다가 청와대 문건 유출에 관련됐던 이른바 측근 3인방을 교체해라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얘기입니다만 1월 23일 날 이완구 총리 내정자를 발표할 때 다들 야당도 환영의 속내를 굳이 숨기지 않았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오르지 않았어요. 이완구 카드가. 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결국은 측근 3인방의 교체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이제 측근 3인방 얘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 잠수하고 말았는데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서실장 교체는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그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잖아요. 뭐 권영세 주중대사 얘기가 나오고 현경대 뭐 민통수석 부장 나오는데 여전히 지금 발표가 청와대 인사를 오늘 할 거다. 개혁과 더불어 하는데 비서실장은 아직 모른다라는 얘기는 교체는 하긴 하는데 역시 시기는 모른다라는 얘기와 또 같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역시 국민들은 설 밥상을 생각해서 빨리 지금 발표하는 거잖아요. 개각도 발표하고 청와대 인사도 뭔가 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근데 여전히 비서실장이 거기 포함 안 된다면은 설 밥상이 역시 그 인적 쇄신의 문제는 역시 국민들에게는 또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비서실장 포함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거는 오늘은 발표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 워딩 그 자체를 그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해석해 보면 비서실장을 교체를 한다는 얘기예요. 교체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워딩 내용이 좀 달라지겠죠. 그러나 포함 여부는 지켜봐야 될 듯 하는 것은 결국 이 비서실 교체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하긴 하는데 오늘은 아니. 그렇죠. 오늘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 인선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비서실장 인사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양자가 다 공이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행정적 추진력 그러니까 비서실 내부를 통과할 수 있는 행정적 추진력이라든가 행정적인 전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또 정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뭘 가져가야 되냐면은 대통령과 아주 쉽게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친근분감이 있는 사람이 또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이 전체적인 청와대 비서실 내의 안살림을 잘 도드려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거기에 삼박자를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비서실장 인선에 굉장히 고민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뭐 지금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인가요? 그분은 대통령과의 소통 측면에서는 후보군에 오르긴 있지만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고. 예, 그래서 한번 따져보면 먼저 이제 한광옥 위원장 같은 경우에 동서화합이라든가 상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죠. 좋고 또 안정감도 있고 내각에 대한 운영 경험도 있고 정치적 경험도 있고 야당과의 소통도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한광옥 위원장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소통적 측면에서 이게 가능할 것인가 어느 정도 원만히 이루어지는가 또 오래전부터 그런 친분 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시 되는 것이 부분이고 더군다나 이제 청와대 내에 조금 다른 어떤 정치적 색채를 가진 사람이 비서실장 온다는 그 자체도 약간은 좀 거부감이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이죠. 자, 지난해 11월 말에 세계일보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를 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 그 다음에 1월 23일 날 어떻게 보면 히든 카드로 이제 이완구 총리 카드를 꺼냈는데 지금 이렇게 청문회가 되면서 의혹들이 제기되고 하면서 총리 카드나 개각 카드가 그 예전에 그때 나왔던 의도에 좀 벗어난 것도 있고 국민에 대한 어떤 여론을 올리는데도 효과가 생각보다는 없다라는 게 여당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완구 카드는 빛이 많이 발했어요. 사실상 지금 통과는 됐습니다만 뭐 향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뭐 지지율도 반등할 수가 있고 다시 평가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현 단계에서는 뭐 그 표결 결과가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완구 총리를 통한 국정 동력의 확보라든지 인적 쇄신을 통한 그 지지율의 반등 이런 것들은 현 단계로서는 그렇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이제 후속 인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관건이죠. 이제 설 연휴가 계속되면서 그 거기다 민심이 어떻게 형성되냐 문제인데 오늘 일단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청와대 개각도 그렇고 청와대 인사 문제, 개각 문제 이런 것들인데 여전히 물론 뭐 이상희 교수님 말씀처럼 비서실장을 참 물색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벌써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서실장이 전국의 중심이 된 예가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다음 벌써 물색이 돼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지금 아까도 지적하신 바 다들 지적하셨습니다만 총리가 어제 통과됐는데 오늘 제청한다는 게 그 전에 있었다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뭔가 어색하게 비칠 수 있는 면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한 이유가 뭡니까? 내일 설이 시작되니까 예. 설에 어떤 좋은 민심을 형성하기 위해서인데 여전히 비서실장의 후속 인사에 대해서 고민한다 하더라도 발표를 안 하면 네. 또 설 2로 미뤄진다면 역시 인적 쇄신의 가장 중심이 있었던 비서실장 문제는 다시 도마기 위에 올 수 있다는 얘기를 지적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적 쇄신이 결국 이제 어떻게 이상하게 좀 흘러가고 있지만 마무리는 이제 비서실장 교체로 이제 마무리가 될 마무리가 텐데 되는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전국이 이제 정치권이든 청와대에서든 다른 정책에 대한 얘기 없이 블랙홀이 되면서 몇 개월을 끌고 가는 어떻게 보면 3월까지 갈 수도 있는 이 전국이. 예. 근데 그렇게 되면요, 예. 여당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겁니다. 지금 여당과 제가 아까 그 청와대와의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완구 총리가 앞으로 향후 어떤 행보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역시 중요한 건 정책적인 문제들이에요. 정책적인 문제가 워낙 좀 예민하게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야가 그렇고 당과 청와대가 그렇고. 근데 비서실장 문제 가지고 블랙홀로 해서 이런 것도 희석시키겠다. 이제 그런 건 통하기가 어렵죠. 너무 오래 갔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적 쇄신의 국면, 필요성이 있는 국면이 사실 몇 개월 동안 온 상황인데요. 이것이 이제 사실 현 정권의 위기를 사실 불러일으켰고 지금도 사실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이제 인사 카드, 인적 쇄신 카드는 사실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동시에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임무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국정에 대한 기대감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이제 유용한 카드거든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 우리가 정부에서 과거 정부들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들이 너무 자주 교체가 된다라고 했던 것은 일면으로는 새롭게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를 사실 보인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현 정부에서 이제 그러한 카드를 문제점이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활용하지 않아서 오히려 이제 문제가 더 깊어지게 하는 측면으로 흘러간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인적쇄신 카드가 사실 지나온 것을 보면은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 상처가 많이 난 부분도 있고요. 네. 많이 사실 그 범위가 예상이 됐던 부분들, 그 카드가. 네. 그 다음에 범위도 상당히 적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인사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매듭 짓는 효과만 지금 남은 상황이지 이것을 통해서 국정을 반전하는 효과까지는 지금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제가 같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정치 공학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지만은 일종의 정치 전술적 측면에서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청와대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 전환입니다. 이 국민 전환의 말 자체가 뭐냐면은 정부가 여당이 어떤 정책을 편하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국민 전환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국민 전환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으냐라고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국민 전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인적 쇄신 카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 그러면은 인사 정국으로 가는 것이 국민 전환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둘러서 소폭의 개각을 발표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서실장 인선에 대한 부분을 흘려내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설 민심에서 국민 전환을 하되 박근혜 정부가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통해서 설 민심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전술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비서실장 카드는 왜 안 써먹느냐? 안 써먹을 수도 있죠. 설이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써도 충분한 것이니까 지금에 대한 인적 쇄신, 소위 말해서 인사 전국에 대한 국민 쇄신은 어느 정도 됐거든요. 이완구 총리가 우열곡절 끝에 된 것도 된 것이니까 그래서 전술적 측면만 고려하자 그러면은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앞으로 향후 설 민심 이후까지도 인사 전국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 개인성을 놔뒀다라고도 볼 수 있는 저는 조금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지금 청와대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어떤 비서실장 교체를 설 이후로 미룸으로써 오히려 그 여백을 두겠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 뭐 일리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역시 후속 인사들에 대해서 아까 몇 가지 조건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느냐 대통령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아직도 김기춘 실장에 대한 어떤 그 미련 이런 게 더 남아있는 차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비서실장 할 거면 며칠 빨리 발표함으로써 설에 정말 뭔가 청와대가 바뀌는구나 이런 인식을 주는 게 낫죠. 며칠 동안 끌고 와서 그것을 전술적인 측면에서 한다. 이 부분 저 논리적으로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이제 전실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한 붙여 더 붙여서 말씀드린 건 이제 교수님 말에 비춰서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미련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청와대에서 다만 그 시기가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나오는 워딩 자체만 언론에 흘러나온 워딩 자체만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어떤 한 사람을 들고 아마 실갱이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비춰지는 것 같아요.
아주 예민하게 본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확답을 하지 않았거나 뭔가 필요한 문제점을 해결할 과제가 남아 있다거나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 저술적 측면을 이야기했던 그 자체가 충분히 그러한 것까지도 고려해서 아마 하실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오늘 일정을 잠시 속보와 함께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완구 국무총리가 정부청사, 서울 정부청사에 8시 40분쯤에 출근합니다. 저희가 이제 생중계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속보로 계속 나가고 있지만 청와대가 오늘 오전 11시에 보시면 이완구 총리가 국무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총리로 취임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 국무회의, 오전 11시 국무회의가 끝나면 아마 점심때쯤에 개각을 청와대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몇 명의 장관이 교체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무회의 참석 이후에 개각을 발표하겠다라는 것은 오늘 민경우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관심이었던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여부는 아직까지도 확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분석하는 것으로는 교체는 뭐 기정사실화 됐지만 오늘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오늘 국무회의 보고 개각 발표를 본다면 어느 정도 설 민심을 앞두고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정리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완구 총리 얘기 잠깐 더 해보죠. 앞으로 이제 당정청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어제 국회 상황을 본다면 여당과 이제 야당의 표정이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 여당, 야당 다 뭐 웃는 사람도 있고 약간 표정을 좀 감춘 사람도 있었는데 어제 화면 한번 잠깐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새누리당 표정, 오른쪽에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표정인데요. 뭐 두 양쪽 모두 이제 뭐 엄청난 회의를 하면서 이탈표가 있는지 약속한 대로 의원들은 다 참석을 했는지 숫자 막 세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이완구 후보자가 이제 이완구 총리가 고마워해야 될 사람이 여러 명이 있겠지만 특히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한테는 특히 고마워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고마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아마 그 김무성, 유승민 대표 체제는 이번 고비가 굉장히 진짜 뭔가 가슴을 쓸어내릴 듯한 그런 어떤 고민을 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청와대의 고민도 고민이겠지만은 이게 부결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임 지도부 자체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결됐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 곧바로 신임 지도부의 교체론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완구 총리도 고마워해야 되지만은 이 결과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도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더군다나 친박과 비박의 지도부를 두고 이 갈등 양상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차기 총선까지 현 지도부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기초가 주목되는 상황 아닙니까? 어떤 갈등의 고리가 있다 그러면은 가차없이 흔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김무성 당대표의 체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아주 애매한 숫자, 뭐 7표 정도의 이탈이 있다고 봤습니다만, 이 7표 이상 정도, 예를 들어서 한 10표 정도가 부결이 났다든가, 그 이상이 났다든가 한다면은 이 당 지도부 체제가 상당히 위기로 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일단 잠시 한번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제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 숫자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요. 과반은 141명이었습니다. 근데 찬성이 148, 반대가 128 나왔는데, 자, 과반에서 7표가 더 나오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 찬성 148인데 새누리당 어제 참석한 의원들이 155명. 거기다가 무소속 정의화 국회의장과 유승엽 의원인가요? 두 명이 네, 두 사람. 예, 여권 성향이고 전직이 이제 새누리당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이탈표가 꽤 나왔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자, 이제 표 분석은 여기서 그치고 궁금한 거는 이완구 총리가 친박 인사 아니겠습니까? 뭐 친박이라고 예.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네. 총리 카드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 정책, 이 방향에 대해서 여당 가서 잘 좀 설득을 하고 잘 전달해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본의 아니게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빚을 지면 청와대 입장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좀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표차도 별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고 말이죠. 가까스로 통과됐고 하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는 기본적으로 정치로 상당한 그 한계를 가지고 출발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당에다가 어떤 청와대 입장을 전달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목소리를 내기가 자기의 소신을 뚜렷이 전달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것이 이제 이완구 총리가 처한 딜레마인 것 같아요. 게다가 당청 관계는 어쨌든 분명히 변화의 기류는 감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어쨌든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뭐 상당히 이제 인준에 견인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당청 관계가 기존의 관계와는 변화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의 현재 같은 그러한 그 지금
표의 문제 이런 것들 네. 그런 걸 볼 때 예. 이완구 총리가 당과의 관계와 청와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예. 이완구 총리 본인에게도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 될 거고 당청 관계도 마찬가지 그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이번에 정의만 의장의 어떤 리더십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하는데요. 네. 그렇게 어쨌든 본인이 리더십을 이제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채무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대통령에게 또는 여당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완구 지금 총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당에게 정치적 빚을 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애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목표로 했던, 이제 의도했던 여당과 야당에 있어서 어쨌든 청와대의 목소리, 정부의 목소리를 내면서 실현시키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의 그 카드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 차기 그 대선 주자 위상으로 만들게 되면서 여당 내에서의 어떤 차기 주자들의 부상을 일정 부분 견제하고 막고자 하는 그러면서 청와대의 권력이 약화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어떤 다목적 카드도 있었을 텐데요. 지금 이번 과정에서 상당히 상처가 나게 되면서 차기 주자로서의 위상이 뭐 충청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쨌든 주목을 받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전국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위상이 상당히 많이 약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여당의 원심력, 청와대와 좀 다른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흐름들을 차단하려고 했던 애초의 정치적 목표가 상당히 좀 위축될 수밖에 자, 없는 여기서 측면이 이제 있다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만 짚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 그러면 이완구 총리 입장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유니언 분석가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완구 총리가 얻은 게 있고 잃는 게 있죠. 얻은 것은 총리를 얻었지만 잃는 것은 차기 주자의 네, 맞습니다. 반열에서 빠지는 부분.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인이거든요. 정치인은 자기의 목소리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보에 있어서 저는 이완구 총리의 앞으로 역할이 그렇게 낙관적으로 해도 된다는 것이 이완구 총리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차기 대선 주자 반열에서 낙마한 그런 심정도 충분히 작용할 것이다. 그러면 반면에 상당한 열심히 활동을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당층 간의 가교적 역할에 있어서 자기 목소리 내기, 자기 역할에 대해서는 대단히 충실할 것이다. 왜? 어느 정도 재계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열심히 할 것이다. 라고 봤을 때는 당층 간의 가교의 역할에서 이완구 총리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자기가 만들 것이라는 부분에서 좀 낙관적인 전망이 또 가능하다라는 그런 지가 있을 것입니다. 것 같아요. 저 일리 있는 말씀인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워낙 뭐 지금 청와대와 정당이 만약에 세 번째 총리를 낙마하게 된다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건 뭐 재앙이거든요, 여건으로서. 그러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구하자라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빚을 졌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청와대에도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완구 총리 스스로 얘기했던 그 쓴소리 하겠다 이런 것들 이런 상황 속에 조금 제약적일 수 있다는 말씀드린 것이고 단지 그것과는 좀 별개로 이완구 총리의 기본 어떤 정치적 스타일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그 퍼스널리티라고 그럴까 이런 요소 굉장히 그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장악력은 아주 상당히 돋보이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자신의 장점을 발휘할 거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상당히 상반된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내각은 장악할 수 있대. 청와대와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대권 주자로서 이미지가 손상된 것은 불가피했다 이번에. 그것은 내각에서 역할 장악하고 이런 것과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대국민 이미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회복하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회복은 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많은 이제 내상을 입었지만 이완구 총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별다른 카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의도한 대로 이완구 총리에게 상당히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을 그 이상의 힘을 실어주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을 이완구 총리에게 몰아줄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완구 총리가 어쨌든 이전에 애초에 기대했던 바들을 뭐 상당히 어쨌든 실현한다거나 이런 역량을 보여주게 되면 일정 수준의 회복은 여전히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충청을 지역으로 하는 부분들, 친박에서 유력한 주자가 없다는 점들을 감안할 때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적 차원에서는 이미지를 상당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은 여전히 있겠고요.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서울 정부청사 현관 앞입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완구 총리의 첫 출근길을 생중계를 해드리는데 지금 막 도착을 했습니다. 네, 지금 했는데 어떤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기자도 이제 질문할 것 같은데요. 첫 출근이신데요. 소감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뜻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기 단독 총리 우려 있으신데 책임 총리 어떻게 가실 건가요? 자, 오늘 서울청사 이제 했는데, 대쫓기잖아요. 그냥 첫 출근한 분한테 반쪽 총 얘기를 바로 하고. 아니, 여기서 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저 얘기를 들을 수밖에 들 없을 수밖에 것 없는 같아요. 건데 예. 결국 이겁니다. 아주 상반된 측면인데요. 워낙 상처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상당히 힘을 실어줄 겁니다. 아마 여권 전체를 위해서 그럴 필요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상당히 힘을 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출발부터 청와대와 소속 정당에 굉장한 빚을 졌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그것을 더 만회시키기 위해서 더 힘을 실어준다면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 볼 때는 스스로 얘기했던 쓴소리 지고 난든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제약적일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총리로서 힘을 실어줘서 상당한 책임처를 만들어주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이나 총리가 힘을 가져야죠. 계속 무슨 의전 총리만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건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좀 뒤집어 보면은 그럴수록 대통령에 대해서 더 수직적 관계가 될 수 있다. 이건 상당히 상반된 측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이완구 총리에게 지명한 과제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이완구 총리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미지가 손상이 됐기 때문에 통과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기 대권 주자의 반년에 있었다 그러는데 도덕적 흥결이 이만큼 컸다, 난다 그러면 여권 내 반발표가 더 많았을 겁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속드린 대로 말씀을 드렸고, 이완구 총리 이제 처음 출근하면서 국민 뜻을 받들겠다, 이 짤막한 말을 하고 청사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마 여러 가지 다짐을 말로써 표현하기보다는 속으로 되씹고 이 되새김질하고 차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